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코드는 돌아가고 서버에 올라갔고 진짜 주소도 달렸어요. 이제 세상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한 걸음에서 사람들이 두 번 미끄러집니다. 하나는 혼자 다 만들려다 영원히 출시하지 못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다 만들어 놓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룹니다. 남이 닦아둔 길을 빌려 타는 법, 그리고 나가기 전에 문을 잠그는 법.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결제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만들겠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출시는 내후년 봄에 뵙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계산이 대충 맞습니다. 결제를 직접 만들면 카드 업계 보안 규격에 발목이 잡혀 몇 달이 날아갑니다. 로그인을 직접 만들면 비밀번호 유출 사고의 책임을 통째로 짊어집니다. 메일 서버를 직접 돌리면 보낸 편지가 죄다 스팸함으로 직행합니다. 이 셋은 할 수 있다. 와, 도 해야 한다. 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판단 기준은 난이도가 아닙니다. 직접 만들면 무슨 위험을 떠안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려 쓴다는 길이 처음부터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2000년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API를 상품 패키지의 일부로 팔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문제는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입니다. 무겁고 까다로운 물건이었고 400쪽이 넘는 매뉴얼이 딸려 있었습니다. 400쪽이요. 빌려 쓰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빠르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여 년 사이에 지금은 누구나 코드 몇 줄로 결제와 인증과 메시지 인프라를 가져다 끼웁니다. 외부 서비스 연동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시죠? 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외부 서비스는 전문 상점이에요. 환전소, 우체국, 신분 확인소. 제가 환전소를 직접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창구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 창구가 바로 API예요. 프로그램끼리 정해진 방식으로 주문을 주고받는 약속된 창구요. 2000년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박사 논문에서 레스트라는 구조를 정립했습니다. 목표가 야심찼어요. 어떤 서버든 세계의 다른 어떤 서버와 대화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 500명이 넘는 개발자의 피드백을 거쳐 다듬었습니다. 그 덕에 환전소든 우체국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 수 있게 됐어요. 그 창구를 쓰시려면 보통 세 가지를 만납니다. API 키, SDK, 그리고 웹훅. 첫째, 키. 창구에 아무나 와서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가게가 여러분에게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요청할 때마다 이 열쇠를 함께 내밀면 저쪽이 손님으로 대접해줘요. 둘째, SDK는 그 창구를 쉽게 쓰라고 미리 싸준 도구 상자입니다. 원래는 이 주소로 이런 형식으로 보내라는 깐깐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함수 한 줄로 포장해줘요.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느냐, 밀키트를 뜯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이브 코더에게는 당연히 밀키트죠. 셋째가 웹훅인데 이건 화면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보통은 내 서버가 저쪽에 처리됐어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결제 승인이 1초 만에 날 수도 수십 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폴링. 끝났어 하고 계속 전화를 거는 방식이에요. 비효율적이죠? 다른 하나가 웹훅입니다. 일 끝나면 네가 먼저 전화 줘 하고 내 번호를 남겨두는 겁니다. 결제 확정, 배송 상태 변경, 구독 행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은 거의 다 웹훅이에요.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웹훅 주소는 인터넷에 열린 문이라 아무나 가짜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결제 완료됐어요 라는 가짜 전화에 속아 공짜로 상품을 내주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서비스가 보낸 게 맞는지 서면 검증을 해야 해요. AI에게 웹훅 서면 검증까지 넣어줘 라고 못 박으시면 됩니다. 이 창구로 일을 나눠 시킨다는 문화의 분기점은 아마존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2002년형 제프 베이조스가 전 팀에 강제령을 내렸다고 전해져요. 모든 팀은 데이터와 기능을 서비스 창구로만 노출할 것.
팀끼리 통신할 때는 반드시 그 창구를 거칠 것.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들여다보거나 뒷문으로 우회하는 건 일절 금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해고된다. 이 일화는 전직 아마존 더 구글 엔지니어인 스티브 예기가 2011년 회고 글에서 공개하며 유명해졌는데요. 정작 그 글은 사내에만 공유하려다 실수로 전체 공개가 되어 퍼진 것이었습니다. 창구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공개 범위 설정에서 미끄러진 거죠. 어쨌든 이 강제령이 아마존을 서비스 지향 구조로 바꿨고 그 습관이 곧 외부의 인프라를 파는 AWS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길목입니다. 결제예요. 결론부터. 카드 번호를 여러분 서버가 직접 받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카드 업계에는 PCI DSS라는 규격이 있어요. 카드 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이 따라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의 묶음입니다.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순간 점검하고 증명해야 할 항목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만약 유출되면 책임과 손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손님이 현금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금을 직접 만지지 않아요. 손님이 무인 입금기에 직접 넣고 여러분에겐 영수증 번호만 건넵니다. 여러분은 그 번호로 입금 확인됐나요? 맞물으면 돼요. 유출시킬 정보 자체가 없으니 책임도 극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실제 흐름을 보시죠. 4단계입니다. 첫째, 고객 화면에서 카드 정보가 결제사로 곧장 갑니다. 보통은 결제사가 제공하는 입력창을 내 화면에 그대로 끼워 넣어요. 둘째, 결제사가 그 카드를 받고 안전한 토큰을 내 서버로 넘깁니다. 셋째, 내 서버는 그 토큰을 들고 이걸로 10,000원 결제해줘 라고 승인을 요청해요. 넷째, 최종 확정되면 결제사가 웹훅으로 확정됐습니다 라고 통보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문을 완료 처리하는 기준은 넷째, 이 웹훅이어야 합니다. 화면에 결제 성공. 이 떴어도 그건 사용자 브라우저 쪽 신호예요. 그 직후 네트워크가 끊길 수도, 결제가 막판에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믿지 마시고 서버를 믿으세요. 스트라이프가 처음 던진 메시지는 전설처럼 간결했습니다. 사이트에 단 7줄의 코드만 붙이면 결제 처리가 끝난다. 과거에 몇 주가 걸리던 일이 복사 붙여넣기 작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가져가실 진짜 통찰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복잡성을 없앤 게 아닙니다. 대신 떠하는 거예요. 그 우아한 7줄 뒤에는 사기 탐지, 규제 준수, 은행과의 관계, 위험 모델링, 정산 인프라가 통째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무게를 집니다. 다만 그게 여러분이 아닌 겁니다. 다음 길목은 로그인입니다. 구글로 로그인, 카카오로 시작하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게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위험을 떠넘기는 영리한 설계라는 걸 짚고 갈게요. 제가 직접 로그인을 만들면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제가 보관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보관은 지뢰밭이에요. 유출되면 끝장이고 사용자는 새 비밀번호를 외워야 하니 가입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양쪽 다 손해죠. 여기서 워스가 등장합니다. 발상은 비밀번호 관리. 그거 구글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 그럼 맡기자예요. 사용자가 구글 로그인을 누르면 화면이 잠깐 구글로 넘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앱이 당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봐도 될까요? 동의하면 구글이 내 앱의 허가증을 발급해요. 비밀번호 자체는 절대 내 앱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마스터키를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203호만 열리는 카드키를 받는 셈이죠. 보관하지 않는 정보는 유출될 수도 없습니다. 이 흐름은 더 큰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트윌리오는 전화와 문자라는 영역을 창구 한 줄로 추상화했어요. 그전까지는 통신사와 직접 씨름해야지 하던 일입니다. 공동 창업자 제프 로슨이 한 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가격과 문서를 전부 웹사이트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밤늦게 작업하는 개발자가 영업 담당자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가 훗날 쓴 베스트셀러 제목이 이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물어보라. 마지막 길목입니다. 서비스를 만들면 반드시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해요. 가입 환영 메일,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주문 확인 문자, 배송, 알림. 이런 걸 트랜잭션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해 자동으로 나가는 광고가 아닌 기능성 알림이에요. 여기서도 같은 함정이 기다립니다. 메일 정도는 내 서버에서 직접 보내지 뭐. 하지 마세요. 직접 운영하면 두 가지 지옥이 열립니다. 첫째, 관리가 끔찍합니다. 둘째, 더 치명적으로 보낸 메일이 죄다 스팸함으로 직행할 공산이 큽니다. 메일 세계는 평판으로 굴러가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신생 서버가 보낸 편지는 받는 쪽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우체국을 직접 차리지 마세요. 신뢰받는 특송회사에 봉투만 건네시면 됩니다. 채널마다 전문 배달사가 따로 있습니다. 메일은 샌드그리드나 리샌드, 문자는 트윌리오, 모바일 FC는 안드로이드의 FCM이나 애플의 APNS를 통합니다. 이들이 파는 진짜 가치는 도달률이에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받은 편지함에 제대로 꽂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이 메일은 진짜 이 도메인 주인이 보낸 게 맞다. 는 신뢰 장치가 필요한데 SPF와 디킴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둘은 지난 편에서 본 도메인의 DNS 레코드에 적어두는 방식으로 설정해요. 도메인 설정과 메일 도달이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집니다. 이 지형을 가장 우아하게 닦은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두 형제, 패트릭과 존 콜리슨입니다. 먼저 형 패트릭, 스트라이프 공동 창업자이자 CEO예요. 동생과 함께 만든 회사를 2008년 19살에 매각하며 백만장자가 됩니다. 인터넷 사업을 직접 굴려본 그 경험이 온라인에서 돈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문제의식의 씨앗이 됐어요. 그 답을 찾겠다고 2009년 가을 형제가 식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그 초기 이름이 점잖은 스트라이프가 아니었습니다. 데브 페이먼츠, 유닉스 파일, 경로를 흉내낸 이름이었어요. 개발자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할 이름을 회사 간판으로 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알려진 게 하나 더 있어요. 2005년 16살에 그는 아일랜드 청소년 과학 전시회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승했습니다. 상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았고요. 창구를 그토록 개발자 친화적으로 다듬은 감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동생 존 콜리슨입니다. 2016년 스트라이프가 92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으면서 콜리슨 형제는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됩니다. 당시 존이 26, 형 패트릭이 28이었어요. 형은 MIT, 동생은 하버드. 두 명문대를 나란히 박차고 나온 베팅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의 첫 고객 확보 방식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합니다. 누군가 스트라이프 한번 써볼게요 라고 말하면 형제는 이메일로 안내를 보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노트북 줘봐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직접 설치해버렸습니다. 이 방식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용어집에 콜리슨 설치라는 이름으로 등재됐고 폴 그레이엄이 확장되지 않는 일을 하라 는 에세이에서 소개했습니다. 수백만 고객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첫 100명을 얻고 멀리서는 볼 수 없는 사용자 행동을 관찰하는 데는 최적이었죠. 두 형제의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를 요약합니다. 누군가 떠안은 복잡성을 여러분은 7줄로 빌려 탑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문단속. 배포는 내 집을 세상의 큰 길가로 옮기는 일입니다. 좋죠.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큰 길가라는 건 동시에 지나가던 아무나 내 문고리를 돌려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터넷에는 하루 종일 문고리만 돌려보고 다니는 자동화된 로봇들이 깔려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새 서버를 공개된 인터넷에 띄우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정확히는 무언가가 노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깨고 갈게요. AI 시대가 와서 보안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다룰 위협들은 웹 개발 역사 내내 같은 자리에서 반복돼 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새 괴물이 아니라 오래된 관성입니다. 기능 먼저, 보안 나중. 이 관성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I는 돌아가는 코드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한 코드까지 기본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후반부 전체의 주제입니다.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줘 라고 하면 가장 직선적이고 빠른 길을 그립니다. 입력받고 저장하고 화면에 뿌린다. 끝. 시연하면 멀쩡히 돌아가요. 그런데 그 직선 코스 옆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샛길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목수에게 방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벽과 바닥과 천장을 만들어줍니다. 근사해요. 그런데 문에 자물쇠도 달아줘 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물쇠에 없는 문이 달릴 수 있습니다. 목수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요청에 자물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I는 학습한 코드의 평균을 담는데 인터넷 예제 코드의 상당수는 개념을 보여주려고 보안을 일부러 생략한 것들이에요. 그 패턴까지 함께 배운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핵심 사고방식은 이겁니다. 보안은 나중, 이 아니라 시킬 때부터 다. 방을 다 짓고 나서 자물쇠를 어디에 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 주문할 때 자물쇠 달린 문으로 라고 말하는 것.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몇 군데 정해진 길목만 지키면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그 5길목이 있어요. 시크릿, 노출, 인젝션, 스크립팅 공격, 인가 누락, 그리고 미패치 의존성. 위협의 종류는 훨씬 많지만 실제로 가장 자주 당하는 사고는 거의 이 5칸 안에서 납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어이없는 사고부터 보시죠. 비밀을 코드에 적어 넣고 그 코드를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 비밀이 뭐냐면 앞에서 본 API 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외부 서비스 접속 토큰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열쇠, 예요.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내 이름으로 결제하고 내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내 계정 한도를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밀을 코드에서 분리합니다. 첫째, 비밀 값들을 -env라는 별도 파일에 모아둡니다. 둘째, 닫기 시그노어 파일에 그 이름을 적어서 이 파일이 절대 저장소에 올라가지 않게 막습니다. 셋째, 코드에는 실제 값 대신 여기서 환경 변수를 읽어온다. 는 지시만 남깁니다. 비밀은 집 도면에 그려 넣는 게 아니라 별도의 열쇠 꾸러미에 보관하는 거예요. 도면은 누구에게 보여줘도 되지만 열쇠 꾸러미는 내 주머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공개 저장소에 올라온 키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키 패턴을 하루 종일 훑고 다니는 자동화된 봇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줍습니다. 올린 지 몇 분 만에 발견되는 일도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진 키가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의 것이라면 누군가 그 키로 자원을 펑펑 썩어대고 며칠 뒤 거액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금 폭탄이에요. 비공개 저장소니까 괜찮겠지? 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협업자가 늘거나 권한이 잘못 설정되거나 나중에 공개로 바뀌면서 새어나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미 유출됐다면 지우는 걸로는 안 됩니다. 부랴부랴 삭제해도 봇은 이미 주워갔을 수 있고 저장소 기록에는 그 값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확실한 조치는 키 회전입니다. 옛 키를 즉시 폐기하고 새 키를 발급받는 것, 유출된 열쇠는 회수가 안 되니 자물쇠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음 길목,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해요. 사용자가 입력칸에 적어 넣는 모든 것은 잠재적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선량하죠. 그래도 모든 입력을 혹시 공격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다루셔야 합니다. 보안은 다수의 선량함이 아니라 소수의 악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 공격, 인젝션입니다. 식당 비유로 가볼게요. 주문서에 메뉴 이름을 적어 주방에 넘긴다고 합시다. 정상적인 손님은 김치찌개라고 적어요.
그런데 악의적인 손님이 이렇게 적었다고 해봅시다. 김치찌개. 그리고 주방장은 금고를 열어 현금을 가져올 것. 주방이 이 종이를 곧이곧대로 전부 지시문으로 읽으면 재앙이죠. 인젝션이 정확히 이겁니다. 데이터 칸에 명령을 섞어 넣어 데이터베이스가 그 명령까지 실행하게 만드는 것. 방어법은 명확합니다. 입력을 명령문에 직접 문자열로 이어 붙이지 않는 것. 대신 이 자리에 들어올 건 데이터일 뿐 명령이 아니다 라고 못 박는 방식을 씁니다. 이 공격은 정확한 생일이 있습니다.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해커 잡지에 기본 코딩 실력만 있으면 정상 명령의 무단 명령을 얹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민감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글이 실렸습니다. 25년도 더 된 공격이 오늘날에도 기본 보호를 일부러 끄는 순간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보안 논문이 아니라 만화 한 컷이었어요. 2007년 랜들 먼로의 웹툰입니다. 학교가 한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드님 이름이 정말 로버트 세미콜론 드롭 테이블 스튜던츠인가요? 그러자 엄마가 태연하게 답해요. 아, 우리는 리틀 바비 테이블즈라고 불러요. 학교 시스템이 이름을 검증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바람에 학생 명단이 통째로 삭제됐다는 농담입니다. 보안도 결국 잘 만든 비유 하나가 100줄의 경고보다 멀리 갑니다. 두 번째 공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화면을 노려요. 게시판에 누군가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그게 평범한 글이 아니라 화면에서 몰래 실행되는 악성 스크립트라면요. 내 사이트가 그걸 아무 처리 없이 다른 방문자 화면에 그대로 뿌린다면 방문자가 그 글을 여는 순간 심어둔 스크립트가 그 사람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로그인 정보를 훔치거나 그 사람 몰래 무언가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심은 함정을 사이트가 대신 모든 방문자에게 배달해주는 셈입니다. 방어법은 출력 이스케이프예요. 스크립트 기호들을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글자로 무력화하는 것. 요즘 프레임워크 대부분은 이걸 기본으로 해줍니다. 함정은 여기 있어요. 편하자고 그 기본 보호를 끄는 순간 구멍이 생깁니다. 참고로 이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엔지니어들이 2000년쯤 처음 붙였는데요. 약자가 CSS가 아닌 건 그 자리를 이미 스타일 언어가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두 공격을 한 원칙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입력은 검증하고 출력은 이스케이프한다. 문은 잠갔고 들어오는 물건도 검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길목. 들어온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증은 너 누구냐? 신원 확인입니다. 로그인이 여기 해당해요. 인간은 너 이거 봐도 되냐? 권한 확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사고를 칩니다. 인증은 신경 쓰면서 인가를 빼먹는 것. 시나리오를 보시죠. 내 주문 내역을 보는 주소 끝이 1001번입니다. 그런데 주소창의 숫자를 1002번으로 바꿨더니 남의 주문 내역이 떡하니 보여요. 로그인은 정상입니다. 인증은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주문이 정말 내 것이냐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단순해요. 로그인은 됐는데 남의 것까지 보인다. 인증은 건물 1층 출입증을 받는 것이고 인간은 그 출입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층과 방을 정하는 것입니다. 출입증만 있으면 모든 방문이 열린다면 그건 보안이 아니라 그냥 자동문이죠. 그럼 권한의 벽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결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프런트에서 숨기는 건 보안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건 사용자 편의일 뿐이에요. 누군가 도구로 직접 서버에 삭제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물쇠에는 화면이 아니라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걸어야 해요. 화면의 자물쇠는 그림이고 진짜 자물쇠는 그 뒤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요즘 바이브 코더에게 특히 든든한 도구가 있어요. RLS, 행수준 보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이 사람은 자기 행만 볼 수 있다는 규칙을 행 단위로 강제하는 자물쇠예요. 정책을 정해두면 누가 어떤 경로로 요청하든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이건 내 행위 아니니 못 준다 고 막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가 실제로 사는 가장 깊은 곳에 벽을 세우는 셈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보호 장치도 켜야 작동합니다. 켜야 작동한다는 경고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한 곳에서 1억사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침입의 시작은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패치하지 않은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76일 동안 새어나가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래픽을 감시하던 보안 장비가 만료된 인증서 때문에 19개월 동안 사실상 꺼져 있었어요.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갱신하자 그날로 침입이 발각됐습니다. 보호장치는 켜져 있어야, 그리고 살아있어야 보호합니다. 행수준 보안이든 감시 장비든 똑같아요. 자, 이제 다 모아서 문을 잠그고 나가겠습니다. 출시 직전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AI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에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갈 때마다 한 번씩 훑으시면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비밀을 분리했는가? 그 다음 들어오는 입력을 검증하는가? 권한의 벽이 화면이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서 있는가? 전송은 암호화되는가? 가져다 쓴 부품은 최신인가? 자물쇠에 하나라도 안 채운 채 나가면 그 문이 곧 침입로가 됩니다. 전체 점검표는 9항목이고 지금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멈춰두고 보셔도 좋아요. 방금 다룬 5가지 말고 놓치기 쉬운 4가지만 짚겠습니다. 하나, 유출키 확인. 과거에 실수로 올린 적은 없는지, 있으면 회전했는지. 둘, 출력 이스케이프. 프레임워크의 기본 보호를 함부로 끄지 않았는지. 셋, 에러 메시지. 오류가 났을 때 파일 경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지. 도둑에게 집 구조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넷, 기본 비밀번호. 관리자 계정의 어드민 같은 기본 값이 남아있지 않은지. 이 4가지가 사고 보고서에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점검을 AI에게 시키는 법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 시키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뒤집으면 시키면 꽤 잘해줍니다. 핵심은 안전하게 짜줘. 같은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방어할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막연한 지시는 막연한 결과를 낳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오와스프 관점에서 점검하고 발견한 것들을 심각도 순으로 정리한 뒤 수정안을 보여줘. 이 창구에 인가 검사를 추가해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에만 접근하도록 막아줘. 이 저장소에 노출된 비밀이 있는지 훑어보고 있으면 분리해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건 보안 잘 부탁해가 아닙니다. 어느 길목에 어떤 자물쇠를 어떤 기준으로 달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리키려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방금 오와스프 관점으로 보라 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공통 어휘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보안의 지형에는 2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흩어진 지식을 한 깃발 아래 모은 지도 제작자, 그리고 함정을 먼저 발견한 정찰병. 먼저 지도 제작자 마크 커피입니다. 2001년 9월 9일 그는 거창한 조직도 투자도 없이 메일링 리스트에 공지 하나를 올리고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오와스프를 출범시켰습니다. 시작은 단출했어요. 보안 핸드북 하나와 일부러 취약하게 만든 훈련용 앱 하나. 그런데 이 문서와 도구 모음이 2003년 가장 치명적인 웹 보안 위험 목록 프로젝트로 이어지면서 업계 표준이 됐어요. 흥미로운 건 그가 자기 손으로 키운 조직에 던진 쓴소리입니다. 2022 영영 커피는 그 조직이 새 시대의 적합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지도 제작자는 지형이 바뀌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셈이죠. 다음은 정찰병 닐 메흐타입니다. 2014년 4월 구글 보안팀의 메흐타는 다른 곳에도 위험이 숨어 있을 것이라 의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 암호화의 핵심 부품인 코드를 한 줄씩 감사하다가 수년간 아무도 못 본 치명적 버그를 찾아냅니다. 공개 시점 기준으로
보안 웹서버의 약 17%, 대략 50만 대가 취약했어요. 인터넷의 절반쯤이 활짝 열린 창문을 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거의 영화 같은 우연이 겹칩니다. 메흐타가 제보하고 며칠 뒤 핀란드의 한 보안기업 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똑같은 버그를 발견했어요. 수년간 누구도 못 보던 버그를 두 곳이 거의 동시에 본 겁니다. 이 버그가 대중에게까지 알려진 건 장명 덕분이에요. 원래 취약점은 무미건조한 일련 번호로만 불립니다. 그런데 핀란드 팀이 하트블리드, 심장 출혈이라는 이름의 이름과 출혈하는 하트 로고, 전용 웹사이트까지 붙였어요. 그러자 평범한 버그가 9시 뉴스에까지 오르는 사건이 됐습니다. 보안도 결국 비유와 이름으로 전달될 때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반면교사입니다. 2017년 10월 3일 미국 의회 증언대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방금 본 그 사고를 낸 회사의 전직 CEO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제 임기 중 벌어진 일에 궁극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원인으로는 인적 오류와 패치 필요성 전달 실패를 들었습니다. 이 증언 일주일 전에 그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고요. 저는 이 사람을 비웃으려고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고는 우리가 방금 훑은 점검표가 통째로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예요. 패치하지 않은 라이브러리, 그리고 켜져 있지 않은 감시 장비. 우리가 점검표를 훑는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안 겪으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사의 마지막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남의 것을 빌려 탔어요. 결제는 카드를 직접 만지지 않고 결제사에 맡깁니다. 로그인은 구글이나 카카오에 위임해서 비밀번호 보관 위험을 덜어냅니다. 메일과 문자와 푸시는 배달 전문 서비스에 봉투만 건넵니다. 공통 원리는 하나였죠. 검증된 남의 블록을 창고로 끼운다. 후반부에서는 문을 잠갔습니다. 우리가 채운 자물쇠에는 넷입니다. 비밀 분리, 입력 검증과 출력, 이스케이프, 권한의 벽, 그리고 출시 전 점검표. 그리고 이 지형을 만든 사람들도 만났어요. 복잡성을 떠안고 7줄만 남긴 콜리슨 형제, 보안 지식의 공통 깃발을 세운 커피, 인터넷 절반을 구한 정찰병 메흐타, 그리고 켜야 작동한다를 온몸으로 증명한 반면교사까지. 오늘 딱 한 줄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보안은 나중이 아니라 시킬 때부터고 안 시키면 AI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는 사실 같은 이야기였어요. 전반부는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 걸 남에게 맡기는 법이었고, 후반부는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걸 내가 챙기는 법이었습니다. 무엇을 빌리고 무엇을 직접 지킬지 아는 것. 그게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필요한 판단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결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웹의 땅을 떠나서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새로운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구역 5,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지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원천이 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AI 개발 지형도, 부제는 길을 아는 자만이 AI를 부린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은 이 길은 이 책의 구역사 후반부예요. 책에는 이런 구역이 10개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구글 플레이북에서 지금 보실 수 있고, 링크는 설명란 맨 위에 있습니다. 사기 전에 먼저 읽어보고 싶으시면 무료 샘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압축한 이야기가 책에서는 훨씬 천천히 펼쳐집니다. 오늘 다 못한 발굴 노트도 인물들의 뒷이야기도 거기 있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